그럴 줄 알았다. 당장 집에 와라. 아버지 김정호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은 순간 수연은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준혁의 사업 실패로 5천만 원 빚에 집까지 잃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수연아, 이런 남자와 계속 살면 너까지 망한다. 가족들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결국 이혼을 선택했던 수연. 그런데 6개월 후 갑작스럽게 도착한 택배 상자 안에는 상상도 못한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1억 원짜리 통장, 새 아파트 계약서, 그리고 준혁의 편지. 부인, 이거 꽤 무거운데 조심히 받으세요. 택배 기사의 말처럼 그 상자 안에는 수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무능하다고 여겨졌던 준혁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날도 김수연은 혼자서 작은 원룸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29살이 된 수연에게 이런 저녁이 일상이 된 지 벌써 반년이 넘었죠.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고 있는 라면을 보며 수연은 문득 예전 생각이 났어요. 신혼 때 남편 이준혁이 라면에 계란도 넣어주고 햄도 넣어주며 맛있게 끓여주던 그때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행복한 기억도 아픈 상처가 되어버렸습니다. 딩동.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수연은 라면 불을 끄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택배 기사가 서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택배입니다. 네, 잠깐만요. 문을 열고 나가보니 중년의 택배 기사가 큰 상자 하나를 들고 서 있었어요. 김수연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부인, 이거 꽤 무거운데 조심히 받으세요. 그리고 보내신 분이 꼭 본인이 직접 받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누가 보냈는데요? 택배 기사는 송장을 확인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준혁 씨라고 되어 있네요. 그 순간 수연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준혁이라니요. 이혼한 지 반년이 넘었는데 왜 갑자기 택배를 보낸 걸까요?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택배 기사가 가고 나서 수연은 상자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상자가 정말 무거웠어요. 대체 뭘 보낸 걸까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거실 바닥에 상자를 내려놓고 수연은 한참을 그것만 바라봤어요. 상자를 열기 전에 수연은 서랍에서 결혼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과 턱시도를 입고 행복해 보이는 준혁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수연은 상자를 열기 시작했어요. 테이프를 뜯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드디어 상자가 열렸어요.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 뭔가 서류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꺼내서 봤더니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잠깐, 이게 뭐죠?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보니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김수연. 분명히 제 이름이었습니다. 주소는 서울 외곽의 어떤 아파트였고 전용 면적은 84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었어요. 저는 집을 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등기부등본과 함께 집 열쇠도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진짜 집 열쇠였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상자를 더 뒤져봤어요. 두 번째로 나온 건 은행 통장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새 통장이었어요. 통장을 펼쳐보니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잠깐, 5천만 원이요? 이게 정말 제 통장인가요? 손이 더욱 떨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상자 안을 더 뒤져보니 세 번째로 나온 건 편지 봉투였습니다. 준혁의 손글씨로 수연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꺼내서 읽어보니 내용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수연아, 이혼은 어쩔 수 없었지만 너와 아이만큼은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 집은 사실상 너희 것이야. 내가 평생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마련한 거야. 편지를 계속 읽어봤습니다. 준혁은 이혼 준비를 하면서 미리 집을 알아봤다고 했어요. 아기가 클 때까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골라서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등기는 제 명의로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5천만 원은 비상금이라고 했어요. 제가 힘들 때 쓸 수 있도록 모아둔 돈이라고 했습니다. 아이 교육비나 병원비, 생활비로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편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몰래 도와준 건 모두 준혁이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카페 월급을 미리 입금한 것도, 아이 병원비를 결제한 것도, 기저귀나 분유를 사준 것도 모두 준혁이 한 일이었습니다. 이혼했지만 너와 아이에 대한 책임은 포기할 수 없다고 멀리서라도 지켜보면서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직접 만나면 서로 힘들어질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지금도 너를 사랑해. 비록 함께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너와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하면서 준혁이 저를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저희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상자를 더 뒤져봤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결혼식 때 찍었던 사진들, 신혼여행에서 산 기념품들, 아이 첫 초음파 사진, 아이가 처음 웃었을 때 찍은 동영상이 담긴 USB까지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나온 건 작은 상자였어요. 열어보니 제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할 때 돌려줬던 그 반지였어요. 반지와 함께 작은 쪽지가 있었는데 내용이 또 눈물나게 했어요. 이 반지는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증표야. 비록 부부는 아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너와 함께야.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이 반지를 다시 끼워줄 수 있는 날이 올까? 그런 희망을 가져봐. 모든 걸 다 보고 나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준혁의 마음을 알겠지만 이미 이혼한 상황에서 이런 걸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너무 큰 선물이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준혁이 이렇게까지 저희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혼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준혁이는 회사가 부도나서 빚더미에 앉아있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생각해보면 모든 시작은 2021년 봄이었습니다. 수연은 26살, 준혁은 29살이었어요. 둘이 처음 만난 건 대학교 동창회에서였죠. 준혁은 그때부터 자신의 꿈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수연아, 나는 꼭 성공할 거야. IT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 그런 준혁의 모습이 수연에게는 너무 멋져 보였어요. 다른 남자들처럼 안정적인 직장에서 월급만 받으며 사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꿈을 키워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도 그런 준혁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수연아, 결혼하자. 내가 꼭 성공해서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준혁의 프로포즈는 소박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수연은 주저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 준혁아. 나도 너의 꿈을 응원할게. 신혼집은 작은 투룸이었어요. 준혁의 사업 자금을 위해 전세금도 최대한 아꼈죠.
하지만 둘에게는 그 작은 공간이 전 세계보다 소중했습니다. 준혁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어요. 수연은 그런 남편을 위해 밤식을 챙겨주고 어깨를 주물러주며 응원했습니다. 여보, 힘들어도 참자. 우리가 성공하면 예쁜 집에서 아이들도 낳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맞아, 수연아. 조금만 더 견디자. 그런데 결혼 석 달 후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어요. 투자받기로 했던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준혁 대표님. 내부 사정으로 투자가 어렵게 됐습니다. 준혁은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와서 수연에게 털어놓았어요. 수연아, 투자가 좀 늦어질 것 같아.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수연은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여보. 내가 알바라도 해볼게.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렇게 수연은 동네 카페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카페 사장은 최 사장이라는 65살의 할아버지였는데 정말 인정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수연 씨, 남편분이 사업하신다고요? 그거 참 좋은 일이네요. 요즘 젊은이들은 도전 정신이 있어야죠. 네, 사장님. 남편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초기라서 좀 어려워서요. 최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업이란 게 그런 거지. 처음엔 다 어려워. 하지만 젊은 부부가 함께 노력하면 분명히 잘 될 거야. 한편 시어머니 박영숙도 아들의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준혁이가 꿈이 큰 아이야. 며느리도 좀 힘들겠지만 참고 기다려줘. 네, 어머니. 저도 준혁이를 믿어요. 박영숙은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수연아, 필요하면 우리 집 전세금이라도 빼서 도와주자. 아들이 성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하지만 수연의 친정에서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연이 처음으로 준혁과 함께 친정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아버지 김정호는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험이 있어서 사업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었습니다. 준혁아, 사업 계획서 좀 볼 수 있을까? 네, 아버님. 여기 있습니다. 김정호는 계획서를 꼼꼼히 읽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좀 이상적인 것 같구나. 시장 분석이나 경쟁사 분석이 부족해 보여. 준혁은 당황했지만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시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우려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열정은 좋다. 하지만 사업이란 게 열정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 특히 IT 분야는 경쟁이 정말 치열해. 어머니 이순자도 걱정스러운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준혁이 참 좋은 아이 같은데 너무 꿈만 큰 건 아닌가 싶어. 수연이가 고생할까봐 걱정돼. 수연은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아빠, 엄마, 준혁이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김정호의 우려는 깊었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은행에서 오래 일해봐서 아는데 스타트업 성공률이 정말 낮아. 10개 중에 1개도 성공하기 어려워. 언니 김미경도 한마디 했어요. 수연아, 언니가 보기에 준혁 오빠는 너무 순진한 것 같아. 사업 세계는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그날 집에 돌아온 후 수연은 준혁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아버지께서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 무슨 말씀이야? 사업이 너무 이상적이라고 하시던데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준혁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장인어른께서 날 못 믿으시는구나.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야.
수연은 남편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결과로 보여드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혁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개발에 매진했고 투자자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수연도 카페 알바를 늘리고 온라인에서 상품 등록 알바까지 시작했어요. 최 사장은 그런 수연을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수연 씨, 너무 무리하지 마. 젊은 부부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긴 한데 건강이 제일 중요해. 감사합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이런 수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준혁의 사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고 수연의 알바 수입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정우 아버지가 수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수연아, 아빠랑 좀 얘기하자. 네, 아빠. 김정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준혁이 그만 사업 접고 안정적인 직장 구하라고 해라. 사업은 도박이야. 가족이 굶어서는 안 되거든. 아빠,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준혁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수연이는 아직 어리니까 모르겠지만 아빠는 현실을 봐야 한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너까지 망한다고. 그날 저녁 어머니 이순자도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엄마도 아빠 말에 동감이야. 준혁이는 좋은 아이인데 너무 현실 감각이 부족해. 엄마, 그래도 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꿈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살아야지. 내가 매일 알바하면서 고생하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아파. 수연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정말 이대로 계속 가는 게 맞는 걸까요? 한편 시어머니 박영숙은 정반대의 입장이었어요. 수연이가 친정에 다녀온 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연아, 와라. 그런데 친정에서 뭐라고 하더냐? 수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버지께서 준혁이가 취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던데요. 박영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우리 준혁이더러 사업 포기하고 취업하라고? 어머니, 그냥 걱정돼서 그러신 것 같아요. 수연아, 우리 준혁이 꿈을 꺾으면 안 된다. 그 애는 분명히 성공할 아이야. 친정에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 같구나. 박영숙은 더욱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직접 사돈 어른께 말씀드려야겠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모르시나 봐.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괜히 양가 어른들께서 언짢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야, 수연아. 이건 우리 가족의 자존심 문제야. 준혁이가 얼마나 똑똑한 아이인데 왜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야. 그렇게 처가와 시댁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시작됐어요. 수연은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양쪽 가족 모두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언니 김미경도 가끔씩 수연에게 충고했어요. 수연아, 언니가 회사 생활 해보니까 아는데 사업이라는 게 정말 어려워. 특히 IT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바뀌는데 준혁 오빠가 따라갈 수 있을까? 언니도 준혁 오빠를 못 믿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지. 오빠는 착하고 성실한데 사업 감각은 좀 부족해 보여. 언니 말을 들으니 수연도 점점 불안해졌어요. 정말 준혁이에게 사업 감각이 부족한 걸까요? 그러던 중 수연은 대학 동창 서민정을 만났어요. 민정이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너도 남편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민정아, 너네도 그런 일이 있었어? 응, 우리 남편도 사업한다고 했다가 망했어. 지금은 취업해서 다행히 안정됐지만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서민정은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줬어요.
수연아, 사업이란 게 정말 도박이야.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빚더미에 앉거든. 특히 가족이 있으면 더 신중해야 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준혁 오빠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말이야. 만약 오빠가 정말 사업을 하고 싶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야 해. 수연은 민정의 말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대로 계속 가는 게 맞는 걸까요? 카페에서 알바를 하면서도 수연은 계속 고민했습니다. 최 사장이 그런 수연의 모습을 보고 말했어요. 수연 씨, 요즘 표정이 안 좋네. 무슨 고민 있어? 사장님, 남편 일 때문에 좀 복잡해서요. 아, 사업 말이구나. 젊은이들아, 꿈도 좋고 도전도 좋지만 가족이 굶어서는 안 되지.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젊었을 때도 사업을 해봤거든. 실패도 많이 했고 성공도 했어. 그런데 가족의 지지 없이는 절대 안 돼. 양쪽 집안에서 모두 걱정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최 사장의 말은 수연에게 큰 깨달음을 줬어요. 정말 양쪽 가족이 모두 걱정하고 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준혁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좀 얘기할까? 응, 무슨 일이야? 준혁아, 솔직히 말할게.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 나도 알아, 수연아.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지만 친정에서도 걱정하시고 언니도 걱정하고 있어. 그리고 나도 솔직히 불안해. 준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너도 날 못 믿는 거야? 그런 게 아니야. 다만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 봤으면 해. 예를 들어 취업을 하면서 동시에 사업 준비를 한다든지 말이야. 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수연아, 사업은 올인해야 성공할 수 있어. 반반으로 하면 둘 다 안 돼.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나는 매일 알바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내 꿈만 쫓아갈 수는 없잖아. 수연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준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좀 더 시간을 줘, 수연아. 내가 꼭 성공해 보일게. 하지만 수연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정말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요? 그리고 준혁이 말하는 성공이 과연 올 수 있는 걸까요? 결혼 2년 차가 되던 2022년 가을, 수연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어요. 수연은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고, 준혁은 사무실에서 개발 작업을 하고 있었죠. 오후 4시쯤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나 지금 집에 가고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준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얘기하자. 수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준혁이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있어? 준혁은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가는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아, 회사가 문을 닫게 됐어. 뭐라고? 수연은 귀를 의심했어요. 투자받기로 했던 회사에서 갑자기 마음을 바꿨어. 그리고 기존에 투자했던 회사들도 모두 손을 뗐다고 해. 준혁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회사 운영비로 쓰려고 대출받은 돈이 5천만 원 정도 남았어. 그리고 수연아, 미안한데 보증금도 써버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뭐라고? 보증금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미안해, 수연아. 정말 미안해. 회사 운영비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어.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다음 달까지 나가야 해. 그 순간 수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집까지 잃게 된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준혁이 몇 달 동안 이런 상황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나라도 뭔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말해? 내가 매일 알바하면서 고생하는데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준혁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했어요. 내가 무능해서 이렇게 됐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5천만 원의 빚과 집까지 잃게 된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니 너무 막막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도 천장만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준혁은 옆에서 자는 것 같았지만 가끔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수연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저 얘기 좀 할 게 있어요. 왜? 무슨 일이야? 김정호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준혁이 회사가 부도났어요. 그리고 빚이 5천만 원 정도 생겼고 집도 나가야 해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김정호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럴 줄 알았다. 당장 집에 와라. 수연은 준혁과 함께 친정으로 갔습니다. 거실에는 부모님과 언니 미경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김정호가 준혁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사위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딸을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결혼했나?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무능한 게 아니라 무책임한 거지. 가족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모하게 할 수 있어? 김정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사업은 위험하다고 했잖아. 왜 내 말을 안 들었어? 이순자 어머니도 한마디 했어요. 준혁아, 엄마가 처음부터 걱정했잖니. 사업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았어? 언니 미경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수연아, 이제 선택해야 할 때야. 이런 남자와 계속 살 수 없어. 언니,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야, 수연아. 이제 현실을 봐야 해. 5천만 원 빚에 집까지 잃었는데 어떻게 살 거야? 미경의 말에 김정호도 거들었어요. 맞다, 수연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까지 낳고 살 거냐?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수연이 보기에도 준혁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김정호가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수연이는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거라. 그리고 준혁 씨는 빚부터 정리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아버님, 저도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시간? 벌써 2년 동안 시간을 줬는데 더 뭘 어쩌겠어? 한편 시어머니 박영숙은 아들의 실패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수연이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박영숙의 모습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연아,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봐.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수연아. 내가 준혁이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웠어. 현실을 모르게 말이야. 박영숙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그동안 아들의 사업을 무조건 지지했던 자신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만 고생시켰구나. 정말 미안해. 어머니께서 그럴 필요 없어요. 준혁이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박영숙은 계속 자책했어요. 내가 우리 집 전세금이라도 빼서 도와줄 걸 그랬나? 그럼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어머니도 준혁이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며칠 후 수연은 준혁과 함께 이사 준비를 했어요. 둘이 함께 꾸몄던 신혼집을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신혼 때 샀던 가전제품들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수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준혁은 짐을 싸면서 계속 사과했어요. 그럴수록 수연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안쓰러웠거든요. 최 사장도 수연의 상황을 알고 위로해줬어요. 수연 씨, 힘든 시기지만 부부는 함께 이겨내야 하는 거야. 포기하지 마. 감사합니다, 사장님.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막막해서요. 젊은 부부한테는 이런 시련도 필요한 법이야. 이겨내면 더 강해질 수 있어. 하지만 최 사장의 위로도 수연의 마음을 완전히 달래주지는 못했어요.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거든요.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정말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이혼을 고려해야 하는 걸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연이 친정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김정호는 본격적인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거실에는 김정호, 이순자, 그리고 언니 미경까지 모두 모였어요. 수연은 마치 법정에 선 피고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일주일 동안 생각해봤는데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런 남자와 계속 살면 너까지 망한다. 5천만 원 빚이 작은 돈이야? 김정호의 말에 이순자도 동조했어요. 수연아, 엄마도 아빠 말이 맞다고 생각해. 내가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미경 언니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수연아, 언니 회사에 괜찮은 남자 있어. 나이도 적당하고 안정적이야.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언니, 나 아직 결혼했어. 겉으로만 결혼이지 실질적으로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준혁 오빠가 언제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수연은 가족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 숨이 막혔어요. 모두가 자신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가 왔나 싶어서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박영숙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여기까지? 수연이 문을 열어드리니 박영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무릎을 꿇고 앉으시더라고요.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박영숙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김정호가 말했지만 박영숙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현실 감각 없이 꿈만 크게 키워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박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돈어른, 제발 우리 아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김정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미 상황이 너무 심각해졌어요. 저도 제 딸이 걱정돼서 그래요. 준혁이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원룸에서 이력서 넣고 면접 보러 다녀요. 매일 취업 사이트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박영숙의 말을 들으니 수연의 마음이 아팠어요. 준혁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까 싶었거든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수연이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일으키려고 했지만 박영숙은 완강했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너를 이렇게 고생시켰구나. 그런데 그날 밤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준혁의 친구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수연 씨, 준혁이가 큰일 났어요. 뭔 일이에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급성 알코올 중독이래요. 수연은 깜짝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누워있는 준혁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어요. 여보, 괜찮아? 수연아,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이렇게 됐어. 준혁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와서 설명해 주셨어요. 환자분이 며칠 동안 제대로 식사를 안 하시고 술만 드신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라서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수연은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준혁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있었다니요. 준혁아, 이제 그만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수연아, 나 때문에 너만 고생했어. 차라리 이혼해. 그게 너한테 좋을 거야. 준혁이 그런 말을 하니 수연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정말 이혼이 답일까요? 며칠 후 김정호가 수연을 다시 불렀습니다. 수연아, 준혁이 상태 봤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빨리 결정해야 해. 아빠, 좀 더 시간을 주면 안 될까요? 시간이 약이 아니야. 지금도 늦었어. 이순자도 딸을 설득했어요. 수연아, 엄마 말 들어. 이제 정말 끝이야. 다른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그런데 수연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준혁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었어요. 힘든 상황이지만 함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5천만 원의 빚은 어떻게 갚을 건지, 당장 살 집은 있는 건지, 앞으로의 생활은 어떻게 할 건지 모든 게 막막했어요. 최 사장도 수연의 고민을 알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수연 씨, 이럴 때일수록 신중해야 해. 감정만으로 결정하면 안 돼.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봐야지. 특히 나중에 아이라도 생기면 더 힘들어져. 하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함께 이겨낼 수도 있고. 최 사장의 말을 들으니 수연은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어떤 선택이 옳은 걸까요? 그리고 동창 서민정도 수연을 만나서 조언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해.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 그렇지만 포기하고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잖아.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고 지금은 현실을 봐야 해. 수연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야.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조언을 해주니 수연은 더욱 결정하기 어려웠어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고민하던 수연은 결국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분거를 계속하기로 한 거예요. 당분간 떨어져 지내면서 준혁이 상황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수연은 친정에서 지내면서 새로운 알바를 시작했어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등록하는 일이었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다행이었습니다. 한편 준혁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서 혼자 생활하게 됐어요. 매일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쉽게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사업만 하다가 갑자기 취업 시장에 뛰어든 것이라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수연아, 오늘도 면접 떨어졌어. 준혁이 전화로 말하는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 여보. 다른 데 또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마. 수연은 위로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 싶었거든요. 김정호는 딸의 상황을 보며 더욱 답답해했습니다. 수연아, 언제까지 저 남자 기다릴 거야?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달라진 게 뭐야? 아빠,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준혁이가 취업하면 빚도 천천히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5천만 원을 언제 다 갚겠어? 계산해봐라. 월급 받아서 생활비 빼고 나면 빚 갚는 데만 몇 년이 걸릴 것 같아? 김정호의 말이 맞았어요. 현실적으로 계산해보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언니 미경도 계속 수연을 설득했어요. 수연아, 언니가 소개해줄 남자 정말 괜찮아. 공무원이고 성격도 좋고 나이도 적당해. 한 번만 만나봐. 언니, 나는 아직 준혁이 기다리고 있어. 언제까지? 1년? 2년? 그동안 너는 뭐하고 지낼 거야? 미경의 말을 들으니 수연도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혁에게서 좋은 소식이 왔어요.
수연아, 드디어 취업됐어. 정말? 어디에? 중소기업인데 IT 회사야. 월급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이야. 수연은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잘 됐다, 여보.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네. 응, 수연아. 이제 빚도 천천히 갚고 우리 다시 함께 살자.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준혁의 월급은 250만 원이었는데 원룸 월세와 생활비를 빼고 나면 빚을 갚을 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정호가 계산해 보니 5천만 원을 다 갚으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것 같았어요. 수연아, 봐라. 10년이야, 10년. 내가 지금 29인데 39까지 빚 갚는 데만 보내겠다는 거야? 아빠 말이 맞긴 했지만 수연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준혁이가 취업했으니까 조금씩이라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준혁은 회사 일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고 저녁에는 빚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수연아, 미안해. 내가 이렇게 무능해서. 회사에서도 나이가 많다고 눈총을 받고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여보. 우리 천천히 해보자. 하지만 준혁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한편 시어머니 박영숙은 아들의 취업 소식을 듣고 기뻐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수연아, 우리 준혁이 많이 힘들어하지? 네, 어머니. 적응하느라 힘들어해요. 내가 아들한테 너무 큰 꿈만 심어줬나 봐. 이제라도 현실적으로 살라고 해야겠어. 박영숙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아들의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고생이 많구나.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수연의 마음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분거한 지 반년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최 사장이 그런 수연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수연 씨, 너무 무리하지 마.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한계가 있어. 사장님,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도 봐야지. 남편분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준혁이 회사에서 실수를 해서 큰 손해를 입힌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수연아, 나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 뭐라고? 무슨 일이야? 준혁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 순간 수연은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수연은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이혼을 고려해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수연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준혁이 회사에서 해고된 후 일주일 동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어요. 2023년 3월 수연은 준혁에게 마지막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준혁아,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준혁도 수연의 목소리 톤을 듣고 무슨 얘기인지 짐작했을 거예요. 둘은 처음 데이트했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은 채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자는 얘기지?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준혁아. 나도 정말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는데. 아니야, 수연아. 내가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이렇게 됐어. 준혁도 울고 있었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수연아. 나도 사랑해, 준혁아.
하지만 현실이 너무 힘들어. 알아, 이해해. 너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둘은 서로를 원망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좋은 기억만 간직하자고 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서로 합의했기 때문에 복잡할 게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도장을 찍는 순간 수연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해방감과 동시에 허전함도 있었거든요. 이혼이 성립된 후 수연은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자유로운 느낌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웠습니다. 준혁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하지만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수연은 카페 알바를 계속하면서 온라인 일도 병행했어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수입이었습니다. 최 사장도 수연의 이혼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했어요. 수연 씨, 정말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괜찮아? 네, 사장님. 이제 새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힘내. 하지만 수연의 일상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일을 마치고 가려는데 최 사장이 말했습니다. 수연 씨, 누군가 알바비를 미리 입금하고 갔어요. 네, 누가요? 30대 초반 남성분이었는데 정중하게 부탁하시더라고요. 수연 씨가 혼자서 힘들 것 같다면서 말이야. 수연은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려고 했는데 계산대에서 말하더라고요. 김수연님 맞으시죠? 어떤 분이 상품권을 맡기고 가셨어요. 네, 상품권을요? 10만 원짜리 상품권이었어요. 누가 맡겼는지 물어봤지만 그냥 아는 분이라고 하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병원에 가면 진료비가 미리 결제되어 있고 인터넷 쇼핑을 하면 배송비가 면제되어 있고 가끔은 집 앞에 생필품이 배달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하는 일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준혁이가 아닐까 싶었거든요. 어느 날 수연은 용기를 내서 최 사장에게 물어봤어요. 사장님, 그분이 어떻게 생기셨어요?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어. 안경 쓰고 있었고 목소리가 조용했지. 그리고 수연 씨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 말을 듣고 수연은 확신했어요. 분명히 준혁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는 걸까요? 이혼했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수연은 산책을 나갔다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을 봤어요. 분명히 준혁이었습니다. 수연이 다가가려고 하는 순간 준혁이 먼저 알아차리고 다른 길로 사라졌어요. 그 순간 수연은 알았습니다. 준혁이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마음이 복잡했어요. 고마우면서도 안쓰러웠거든요. 동창 서민정이 수연을 만나서 말했어요. 수연아, 이혼하고 나니 어떤 것 같아? 자유롭긴 한데 가끔 외로워. 그래도 잘한 것 같아. 준혁 오빠가 계속 연락해? 아니, 서로 연락 안 하기로 했어. 하지만 가끔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데 준혁이인 것 같아. 정말? 그럼 아직도 수연이를 생각하고 있는 거네. 민정의 말을 들으니 수연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준혁이 아직도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준혁의 소식을 들었어요. 동네 미용실에서 아는 분이 말해주더라고요. 그분 남편분 말이야.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매일 술 마시고 다니고. 그 말을 듣고 수연은 가슴이 아팠어요. 준혁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혼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수연은 혼자만의 삶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고
준혁은 멀리서 조용히 수연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둘 다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연락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6달이 지난 어느 날 수연에게 놀라운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바꿔놓은 순간이었어요. 택배를 열어본 순간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 계약서와 5천만 원이 든 통장, 그리고 준혁의 편지가 들어 있었거든요. 편지를 읽고 나서 수연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됐어요. 준혁이 새로운 AI 회사를 창업해서 대기업에 인수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밤낮 없이 개발에 매진한 결과 혁신적인 기술을 완성했고 그것이 인정받아 큰 성공을 거둔 거였어요. 수연은 즉시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아파트였어요. 84제곱미터의 깔끔한 아파트였고 가구와 가전제품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어요.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달라는 준혁의 마음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수연은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어요. 준혁이 이혼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다는 걸. 그리고 성공한 후 가장 먼저 자신을 생각했다는 걸. 그날 저녁 수연은 용기를 내어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택배 받았어. 전화 너머로 준혁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아, 정말 받았어? 응, 받았어.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준혁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혼 후 절망에 빠져 있던 중에 우연히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밤낮 없이 개발에 매진했고 드디어 완성된 기술이 대기업의 관심을 끌었다는 거예요. 수연아, 나는 너를 잃고 나서야 정말 정신을 차렸어. 더 이상 꿈만 쫓을 게 아니라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걸 깨달았지. 준혁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성숙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동안 몰래 도와준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혼했지만 너에 대한 책임을 포기할 수 없었어.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싶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고 싶었어. 수연은 눈물이 나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준혁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준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다시 만나볼까? 그 말을 듣고 수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응, 만나자. 다음 날 둘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전의 준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신감이 넘쳤고 성숙해 보였습니다. 수연아, 이번에는 정말 달라졌어.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준혁아,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설득할 거야? 준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미 양쪽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어.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지금은 축하해 주세요. 정말? 응. 특히 장인어른께서 내 변화를 인정해 주셨어. 이제는 정말 믿을 만한 사위가 됐다고 하시더라고. 김정우 아버지도 준혁의 성공 소식을 듣고 놀라워했어요. 수연아, 준혁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아빠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봐. 이순자 어머니도 기뻐했습니다. 수연아, 준혁이가 달라졌어. 이제는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언니 미경도 인정했어요. 수연아, 준혁 오빠 정말 대단해. 언니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 시어머니 박영숙은 더욱 기뻐했습니다. 며느리야, 우리 준혁이가 드디어 성공했구나.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 최 사장도 소식을 듣고 축하해줬어요. 수연 씨, 정말 잘 됐네. 내가 그 청년을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어. 분명히 성공할 줄 알았다니까.
동창 서민정도 기뻐했습니다. 수연아,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야.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수연과 준혁은 재결합을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른 출발이었어요. 준혁은 더 이상 꿈만 쫓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거든요.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면서 수연은 준혁에게 말했어요. 준혁아,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수연아, 너를 잃고 나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이번에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 둘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동안의 아픔과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었어요. 몇 달 후 둘은 다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였어요. 김정호, 이순자, 미경, 박영숙, 최 사장, 서민정 모두가 참석해서 축하해줬습니다. 지금 수연과 준혁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준혁의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수연도 자신의 일을 하면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수연과 준혁이 겪었던 고난은 결국 더 큰 행복으로 돌아왔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